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국내 정치에서 보면 특정한 정부가 이제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언론이라든가 야당이 한 6개월 정도는 아주 급진적인 비판을 안 하거든요. 센 비판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허니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러 사이에 이런 허니문 자체가 굉장히 실종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발표문에다 외교는 신호의 교환 게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실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미국은 미국대로, 또 푸틴은 푸틴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너희하고는 이번에 되게 힘들겠어 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의 굉장히 거친 언사, 푸틴에 대한 뭐 언사 독재자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러시아 자체에 대해서 폭력배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고 또 푸틴은 또 당선되고 근 한 달이 넘도록 뭐 당선 인사 자체를 보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이 양국의 현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전략 목표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미국은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이 일국 중심의 미국 패권이 더욱더 강화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인식과 목표를 갖고 있고 반면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일국 질서가 자기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결국 미국 중심 일국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굉장히 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이한 목표화에서 양국은 관계가 좋아지긴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하나 뭐 이미 지난 그 푸틴과 바이든 사이에 전화 통화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이슈도 그렇고 시리아 이슈도 그렇고 뭐 테러 어택, 뭐 사이버 어택 문제도 그렇고 뭐 테러 문제도 그렇고 뭐 굉장히 복잡한 전선에서 지금 양국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좀 추스르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제 리셋 2.0 그러니까 획기적인 진전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요, 이 푸틴과 바이든의 이 임기가 2024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2024년까지는 우리가 이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자칫 잘못하면은 2024년은 물론이고, 2020년 전반에 걸쳐, 전체에 걸쳐서 관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기만 할 거냐? 선택적인 영역, 제한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가 갖고 있는 국제적 위상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러시아를 굉장히 얕보는 거지 글로벌 차원에서는 러시아 굉장히 큰 나라고 강대국이죠. 그리고 국제 주요 현안의 사실상 대부분의 현안에 러시아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도움과 협력 없이 제대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러시아의 군사적 역량 때문이기도 하죠. 어느 전문가가 정확히 그렇게 팀워크였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미국을 복수로 그러니까 여러 차례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군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러시아가 유일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러시아가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양국이 대립이 너무 극단화된다면 정말로 아주 큰 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러시아도 알고 미국도 알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이제 임의적이고 즉흥적이고 비예측적으로 행동했던 데 비해서 바이든 정부는 그래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러시아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러시아 외무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 시기에 굉장히 그 이완되고 형이화되어 버렸던 정규적인 대화 협력 플랫폼 자체가 재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얼마 전이죠. 전격적으로 이 양국 사이에 합의가 돼서 이제 연장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결국은 연장이 된 뉴스타트, 즉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의 연장에서 보여지듯이 양국은 굉장히 자기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교차되는 이런 부분 또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적극적 협상에 임해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자 혹은 인류 공동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테러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우주의 문제라든지 기후, 환경, 핵, 비확산 뭐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결국은 양국이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게 이제 미중러 신삼각관계의 동학 측면인데, 우리가 이제 냉전 시기에 보면 이 세 개 국가 간의 관계를 전략적 삼각관계, 스트래티직 트라이앵글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트라이앵글은 탈냉전기 또 현 시대에도 굉장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미중 전략 경쟁에만 굉장히 관심을 기울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미중 경쟁뿐만 아니라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축 자체가 러시아가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도전과 부상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 용인하기 어려운 이제 지점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걸 저지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공화 특정 정파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동맹 복원을 통해서 결국은 반중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뭐 아주 우리가 확고하게 보이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정부 시기에 이런 대중 포위 압박의 방법과 형식이 트럼프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트럼프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을 썼다면, 제가 볼 때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을 좀 더 세련되게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중러 간의 이른바 전략적 제휴, 전략적 연대는 강화되는 측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 서방과의 관계가 양국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대외 정책에서 이런 서방 벡터는 갈수록 침식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보상적인 측면에서 이 비서방적인 벡터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양국 관계를 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합의된 이른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공관적 관계는 앞으로도 좀 심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냉전기에 미국은 이른바 EEJ의 방식으로 이 전략적 상하관계에서 기동을 해왔습니다. 뭐냐? 닉슨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결국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경쟁자였고 적이기도 했던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았던 거예요. 중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소련을 제압하려고 하는, 연중 제아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 탈냉전기에는 사실 미국은 이 중국 또 러시아를 둘 다 적으로 돌렸습니다. 둘 다를 상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키신저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했던 것이 바로, 우리 중국이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적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제압해야 돼. 연아 제중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 이걸 영 닉슨 독트린, 또 역 키신저 뭐 전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방법을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그러면 바이든이 이런 전략을 취할 거냐라는 선택지가 하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는 모습으로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 바이든이 어떤 전략을 취할 건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름 붙여보기를 약한 고리 우선 분쇄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결국은 미국은 중러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는 형국이고, 중러는 이에 대해서 아주 역사상 유례없는 긴밀한 밀착과 제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느냐. 중러 사이에 보다 손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른바 이 중러 제휴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먼저 우선적으로 분쇄하는 전략을 취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일찍이 바이든이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가치를 매개로 한 푸틴 체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가 충분히 고민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나발리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좀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중러 사이의 밀착이 심화되고 전략적 공간 관계가 심화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대등한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어쨌든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다만 러시아는 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대등한 관계에 어떤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양국 관계에 위계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될 텐데 러시아가 과연 이 위계적인 구조에서 하위 파트너의 역할, 이른바 마이너 파트너의 역할을 과연 감내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만약 중국이 그동안의 동생이었고 지금은 대등한 친구의 관계인데 이제 중국이 형 노릇을 하려고 할 때 러시아가 과연 동생으로서 관계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이게 이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푸틴이 집권 20년을 했고 21년 차인데 아마 21년 동안 가장 어려운 해가 올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러시아가 과연 이제 동북아 한반도에서 정책적 독자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할 거냐, 중국에 대한 편승의 수위가 얼마만큼 높아질 거냐 하는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요즘 좀 최대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인데 일단 나발리 사태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이 나발리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뭐 일일이 다 어떤 일이 있었는 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스타노바야라고 하는 정치 분석가가 굉장히 저희에게 통찰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사회에 푸틴 집권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2008년, 14년 이후에 러시아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와 사회 간의 이 비타협적인 긴장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걸 적대의 구조화라는 표현으로 써봤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국가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집권 세력을 편의상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집권 세력이 제야나 언론, 자기 비판적인 이 세력 자체를 자기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건 결국 뭐냐, 이 세력 자체를 결국 타협과 순치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대상,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적절한 통제나 억압의 기제의 구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늘상 이 국가와 사회 간, 즉 집권 세력과 이 비판 세력 간의 긴장과 적대가 구조화되고 일상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동안 이제 푸틴과 집권 세력이 나발리에 대해서 보여왔던 적대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써놓았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 페스코프도 그렇고 러시아의 공직자들은 나발리라는 이름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는 금기시되어 있는 거예요. 나발리라고 하는 이 사람, 제야운동가의 이름 자체를 거명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불경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나발리가 그동안 이제 반푸틴, 반체제, 반부패 운동을 주도를 해왔고, 또 사실 푸틴 같은 경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이나 이런 것보다 국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애국주의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 이제 소련 붕괴에 대한 슬픔 또는 회한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기여했던 배신자들에 대한 경멸을 수차례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크리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배신자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특별한 경멸의 분위기 자체가 사회에 아주 기본 토대를 깔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2014년 이후에 푸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회 내 애국주의를 고양시키기 위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작년에는 또 이 전승 75주년에 맞춰서 한껏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자 했단 말이에요.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결국 시그널이 되었던 거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상황 전개를 보면 푸틴이 직접 지시를 냈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 집권 세력의 특정 세력, 특정 인물들 자체는 나발리를 제거하는 것이 곧 애국이고 그것이 러시아를 위한 것이다라고 신념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개연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 자체가 나발리 사태가 발생하게 된 비극적인 필연적인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언제든 재발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러시아에게 굉장히 큰 효과들을 늘 가져왔기 때문에, nem초프의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결국 나발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나발리가 들어오기 전 그리고 이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일들은 굉장히 이제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다 봤던 것처럼 들어오기 전에 FSB에 8명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서방 매체들의 일련의 탐사 보도 기사들이 나왔고, 또 푸틴의 연례 대기자회견을 아주 즈음해가지고 독살 시도 관련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또 들어와서 체포될 줄 알지만 들어와서 바로 체포 구금되죠. 메시지를 던집니다. 거리로 나가서 저항해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거리 시위가 있었고, 또 바로 이어서 푸틴의 사생활 의혹 폭로가 있었고, 푸틴 궁전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EU와 이 소속국가들 차원의 지원 사격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죠. 최근에는 이제 나발리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가 추천을 했죠. 근데 이제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러시아도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밀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응을 하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나발리 활동을 봉쇄를 하고, 또 집행유예 취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집어넣죠. 추가 기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건에 지금 연루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구강도 압박도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볼코프라는 사람인데 최측근입니다. 나발리가 구속된 상황에서 이 사람의 역할이 되게 큰데, 지금 현재 리투아니아에 있는데 사전 구속영장이 발급된 상황이죠. 또 거리 시위에도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한 강경 조치도 굉장히 우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들을 얘들이 이용해서, 나발리 세력이 이용해서 결국은 시위를 부추긴다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조치가 있었고, 또 이제 지난 2011년, 2012년 당시에 획득한 노하우죠. 이 세력들 자체가 서방에 내통하는 자들, 관역자들이다라는 프레임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발리 측근이 영국의 정보용과 접촉하는 이 장면이죠. 영상을 공개한다든지, 나발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독일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국영 TV 채널, 러시아, 일본 채널에서 보여준다든지, 또 스웨덴, 폴란드, 독일 외교관들을 전부 다 한 명씩 추방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아주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모습들이 보였고, 결국 현재는 나발리 세력이 전술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리 시위를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고, 이거는 이제 자꾸 소모되면 안 되니까 적절한 때를 보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또 나발리가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외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볼코프는 리투아니아, 율리아 부인이죠. 율리아는 지금 독일로 출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을 다시 보고 상황을 좀 만들어가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플래시몹, 또 빨간 옷, 인간티 운동 같은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간 옷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율리아가 빨간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대를 표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의 변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첫째,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러시아인들의 미 서방에 대한 불신과 트라우마입니다.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러시아인들은 정말 소련 붕괴, 그리고 2011년, 12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리의 이 독살 시도 사건 자체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체제가 흔들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나발리의 상징성과 한계죠. 나발리는 결국은 지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가져왔던 위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게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발리는 야권과 사회 전반에서 굉장히 큰 호불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밑에 참고를 달아놨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전 야블로코 당수죠. 야블린스키가 나발리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야블로코 지지자들과 나발리 지지자들 사이에 서로 이제 폭력행위가 벌어질 정도로 크게 막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건 나발리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 자체의 원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발리가 굉장히 큰 이념적으로 진폭을 보여주는데, 제가 뭐 시간 있으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기회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10대 때에는 아주 시장 근본주의자였어요.
그런데 또 옐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돌아서면서 야블로코에 입당을 하죠. 그랬다가 또 반이민, 외국인 혐오를 중심으로 한 종족민족주의자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는 카프카스인들을 뭐 바퀴벌레에 비유할 정도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푸틴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발리는 당선되더라도 만약 권력을 주게 되더라도 제2의 푸틴이 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반부패 운동가로서 입지를 많이 구축을 했죠. 그래서 나발리가 굉장히 입지가 커진 건 맞지만 엄청난 호불호의 대상이다. 그래서 나발리가 벌이는 운동 자체가 이 확장성의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하나 이 러시아의 집권 세력이 이 사회 통제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푸틴에 대한 견고한 지지율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레바다 센터가 한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해 보면 오히려 올랐어요. 그 팬데믹 시기에 50%, 59%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올랐던 모습, 나발리 상황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오른 모습 자체는 이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은 이제 나발리 사건은 그냥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어도 올해 한 해에 계속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 같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이 사태를 통해서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체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두 번째, 이 사건은 앞으로 다양한 이슈들과 융합될 가능성을 우리가 더 잘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이제 이 이슈가 같이 맞물리게 될 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여당이 과반과 개헌선을 확보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나발리와 야권이 어떤 선거 캠페인 전략을 갖고 다음 총선에 이번 9월에 있는 9월 19일에 있는 총선에 이제 임할 것이냐. 이제 만약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 난처한 것이 첫째 너무 의석을 적게 얻으면 이게 체제 위기로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얻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나발리 사태가 훨씬 더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마치 2011년, 12년과 같은 그런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여당이 통합 러시아가 450석 가운데 225석을 얻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개헌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300석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전략의 구동 과정에서 또 다양한 변수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제 푸틴 4기 동안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오타가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시위들이 있었는데 이 시위들이 정치화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지난 하바롭스크 저항 시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정치 시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 차원의 다양한 경제적인 시위들, 정치적인 시위들과 나발리 시위가 나발리 사태가 융합될 가능성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푸틴 궁전 사례에서 나타났고 또 그 예전에 보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메드베데프 총리에 대한 이 부패 의혹 르포 영상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부패 문제가 갖고 있는 어필, 호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결합되느냐 하느냐에 따라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서방이나 미국의 인위적인 위기의 조성, 즉 아까 말씀드렸던 약한 고리 우선 분쇄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발리 사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 가치를 중심으로 푸틴 체제를 흔들고 만약에 전복시키겠다는 시도 자체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러시아 내에서 강한 지도자, 또 질서와 안정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면서 푸틴의 장기 집권에 대한 욕망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오히려 푸틴의 생명력을 증가시켜주는 역설로 나타날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 재밌게 저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정권이 이제 출범하면서 러시아 미국과의 외교 관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또 부정적인 요소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요소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고 나발리 사태 이후에 러시아의 내부 정치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시호 박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질문은 다 모아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바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우리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지금 타시켄트에서 지금 새벽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예, KT의 이백희 상무님이시고,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의 이스트텔레콤의 CEO를 맡고 계시고, 오늘 아주 재밌는 흥미있는 어떤 발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가지겠습니다. 그 이백희 상무 부탁드립니다. 예. 화면을 어떻게 보시죠? 공유를 할 수 있지요? 제가 띄었는데, 제가 띄워야 되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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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잠깐만요. 예. 거기서 띄울 수가 없나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크리스티나,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스텔레콤 법인장을 맡고 있는 이백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대식 박사님한테 이제 회원사 동종을 좀 발표를 부탁드려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뭐 기업 활동이라는 게 소개라는 게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CIS 국가에 있는 기업들의 속사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PPT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본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눌러주시죠.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가 되고 나서 벌써 한 30년이 흘렀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국가도 지금 현재 아쉽게도 개도국이라는 위상에서 벗어날 그 가능성을 조차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늘 가슴 아픈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거를 뭐 거창하게 큰 거시적인 정치나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번에는 국가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의 어떤 역할은 무엇인가? 과연 기업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나라는 측면에서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CIS 국가,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속사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문구인데요. 자, 이들의 고민은 뭐냐? 첫 번째 보면 우리는 여전히 소련 시대처럼 일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미르자예프 대통령이 농업 관련된 일을 하면서 농업부총리를 해임을 이제 경고를 하면서 이렇게 토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미르자예프 대통령조차도 현재 국가 경제와 기업 경제가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현재 GM 우주의 국산화율은 약 50%이다. 다른 출처에 의하면 22%에 불과하다. 저는 이거를 이제 주사위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 주사위를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주사위를 좋은 숫자를 나오게 하는 능력이 개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CIS 기업들이 저는 주사위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인 우주 GM이 벌써 회사가 설립한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국산화율이 50%지만 사실상은 22%에 불과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을 국가의 많은 리소스를 쓰면서도 전혀 발전될 수 없는 상황, 이게 도대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보시면 수출은 바람이 아니고 의무이다. 수출이 없으면 기업도 국가도 미래가 없다. 이것도 이제 미르자예브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우즈벡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수출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사실은 우즈벡 정부에서 지금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출의 본질은 뭐냐면 수출 대상국의 기업과의 전략을 놓고, 그 다음에 인재를 놓고 기업 문화 간의 경쟁인데,
무작정 지금 수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제가 러시아에서 기업 경영과 우즈베키스탄의 기업 경영이 거의 일치되는 현상이다. 즉 기업들이 시간이 갈수록 역량이 쌓여져야 되는데 역량을 전혀 쌓아지는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리소스들이 지금도 낭비가 되고 있다. 그거는 저희 이제 이스텔레콤도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더구나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CIS 국가의 개도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차 산업의 어떤 혁신자인 크라우스 슈밥 자체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그 4차 산업혁명이 개도국에 아주 안 좋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제가 이제 올 초에 저희 직원들에게 보낸 그 메시지, 레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DX,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간격을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DS는 미래에 아주 오랜 동안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 저희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했어요. 이 위기의식이다.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결코 개도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양극화를 더 확실하게 벌일 것이다. 라는 어떤 이제 위기의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 늘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그러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데 도대체 개도국이 이렇게 위협이 되나? 지금도 양극화가 심한데 이 DX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더 양극화를 더 심하십니까? 보면은 이 기업의 역사를 이제 지난 200년 동안 쭉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이제 개인화가 되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가 AI를 돌려가지고 아주 그 특정 개인이 관심 있는 영상을 보여주죠. 그것이 이제 개인화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 이제 초개인화를 얘기합니다. 초개인화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사람의 한 특정 그 고객의 시간을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시간대에 타겟을 합니다.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의 시간대는 10분의 1로 잘라가지고 거기에 정확하게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CIS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 그 어디쯤에 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벌써 개도국은 벌써 그거를 훨씬 넘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개도국 기업들에게 치명타를 날릴 것이다. 특히나 지금 개도국에서의 기업 경쟁력의 가장 근간이 저임금인데 4차 산업혁명은 이 저임금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나띵으로 만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대응하지 않으면 개도국에 있는 CIS 국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간단하게 이제 저희 기업을 소개시켜주면 KT는 이제 2007년에 이제 이스텔레콤이라고 하는 현지인이 세운 기업들 제가 인수를 했고요. 주요 사업은 이제 유선, 무선, 인터넷 사업, 전용 계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저희 이스텔레콤이 갖고 있는 전 우즈베키스탄 전 국토의 백번망입니다. 우즈벡텔레콤과 저희 이스텔레콤이 현재 이 국가 백번망을 현재 양분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약 2,100만 불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6.6 밀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30% 정도 되고요. 에비타가 한 40% 정도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그 좋은 수치입니다. 시장 포지션은 약 한 2위 정도 되고요. 직원은 한 680명. 그 다음에 KT 직원이 한 4명 정도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스텔레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CIS 국가의 질곡에 동일하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역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늘 이제 하면서 기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와 CIS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질곡에서 그러면 어떻게 단박에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제가 수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수출은 결국 수출 대상국이 기업의 기업 전략과 기업 인재와 기업 문화와의 경쟁이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요. 자, 우즈벡에서는 계속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면은 영국에 있는 기업의 전략과 영국에 있는 인재와 영국에 있는 문화와 기업 문화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저희 직원 뭐 100이면 100%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CIS 국가의 기업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에서 저희는 이제 이스텔레콤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단박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그래서 퀀텀 점프의 길을 보자 라고 하는 이제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도대체 뭐냐? 한 6단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그럼 밑에 박스에 보시면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2021년도에 저희 이제 직원들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이스텔레콤의 모든 업무를 디지털화해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종이들이 지금 회사를 경영하면서 소유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CIS 국가의 경영에서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이 깔려있는 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이 의심에 근거해 가지고 많은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회사 사내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놔두면 회사의 그 관료주의만 계속 쌓이게 되고 거기에 또 정부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서 완전히 기업 자체가 규제 박스로 그것도 전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지 않고 계속 엄청난 종이를 사용하면서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이 6단계의 디지털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직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으냐.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직원들은 제로다, 1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직원들은 1과 2다. 후하게 쳐주는 직원들은 2와 3이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제가 하루에 그 CEO로서 사인하는 그 사인의 양이 여러분 상상할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막 제가 강제적으로 야 이거를 권한위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자 라고 해도 우즈베키스탄 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런 말로 심지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휴가 가는 것도 제가 사인하고 있거든요. 직원이 10,000명이 만약에 직원이 10,000명인 회사의 CEO는 매일 사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24시간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게 사실 CIS 국가의 기업들의 사실은 속살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안 된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강하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 정보 구축인데 사실은 많은 선진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AI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고객 정보를 지금 계속 축적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도 지금 아마 줌에서는 저희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고객에 대한 데이터는 자기 국민에 대한 데이터는 주민등록번호, 재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선진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프레퍼런스가 있는지 과거에 무엇을 구입했는지를 이 시간도 계속 추적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보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리얼 정보는 글로벌 IT 자이언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에 있는 CIS 국가에 있는 어느 기업이 지금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객 정보에 대한 촉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한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저는 아까 이제 장세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의 독재가 그대로 기업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통제 경제가 통제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들을 CEO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졌지만 제가 그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야, 당신은 그 화장실 갈 때도 내 허락이 필요하니? 아마 많은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답답함을 지금 이미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권한이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권한이임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 권한이임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CEO는 권한이임을 하고 싶은데 결국 모든 기업들이 CEO의 능력의 거의 100%, 99%에 의존하고 있다. 이래서는 어떠한 기업도 성장할 수 없다. 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이 지나도 아까 GM 우주 자동차처럼 20년이 지나도 그 이상이 지나도 회사의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CIS 국가에 있는 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고 그 나라의 경제는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혁파돼야 되고 혁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혁신적으로 대담하게 이제 추진하는 게 저희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민간 IDC를 이제 저희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미 이제 설계 작업에 이제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자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붐이 이제 굉장히 지금 크게 이제 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중앙아시아에는 지금 어떠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객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데이터 센터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먼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저희가 착수를 지금 했습니다. 예산이 이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1,000만 불에서 한 1,500만 불 수준의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현재 올해 이제 구축을 해서 빠르면 뭐 내년 정도에 저희가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이시죠? 자, 이것이 이제 저 이스텔레콤이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담한 여정인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사내에 있는 모든 업무를 디지털라이제이션 시켜라.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 센터를 짓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클라우딩 서비스로 내려가고 가장 빠른 속도로 제4차 산업革命이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자라고 하는 어떤 대담한 어떤 계획을 올해 세웠습니다. 이상.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제 PT를 이제 이 회의에 참가하신 분 중에서 이러한 어떤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에 이제 혹시 저희와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환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백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셔서 옛날 러시아에서 사실은 한 20년 전에 러시아에서 KT의 이백희 상무님 진짜 뭐랍니까 이렇게 러시아에서 큰 어떤 비즈니스 성공 신화를 썼던 분입니다. 이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가셔서
이스트텔레콤을 경영하시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전 세계는 디지털 전환 시대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개도국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한계나 여러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아주 대담한 여정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아주 두 번째 그 성공 신화를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 두 분의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그 지금 현재 34분 정도 참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아까 장세호 박사님의 2021년 러시아 정치 전망, 그다음 두 번째 이백기 상무님 대표님의 디지털 전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대담한 여정, 이 두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은 그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사회를 보고 있지만 이게 전체 다 안 보이니까, 예, 이게 손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거기 모스크바의 박현욱 소장님, 두 분 그 발표 들으시고 한번 그 의견이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새벽이 있을 텐데. 예.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어떤 미팅에 참석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화상으로 하니까 이런 좋은, 우즈벡에서 또 한국에서 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장세호 박사님 말씀도 잘 들었고 이백기 상무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야 이렇게 죄가 깊은 전문가도 아니라서 제가 말한다는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두 분 다 공통적인 면이 어떻게 러시아의 상황이나 우즈벡이라는 상황이 제가 초심자로서 느끼기에, 글쎄요, 민도 자체가 좀 국민들 대다수가 우즈벡 국민들 대다수, 러시아의 국민들 대다수가 어떤 민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올라와야지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발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찻잔 속의 폭풍이라고 하나요? 별로 한국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떠드는 거하고 실제로 느끼는 거는 그렇게 파급력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폭풍인데 그게 만약에 시기를 만나게 되면 어떤 힘을 발휘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서 느끼는 사람으로서는 좀 그런 느낌이고, 우즈벡에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저도 우즈벡에서 3년 반 근무를 하다가 이제 러시아로 넘어온 사람으로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이백희 대표님이 고민을 하시고 지금 시도하는 상황을 저도 거기서 저도 거기선 CEO는 아니었지만 경영자로서 같은 고민을 했었고, 많이 화부이임을 했었고, 직원들한테 아까 화장실 갈 때도 사인 받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우개에서 연필 살 때도 나한테 사인 받을래? 할 정도로 같은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백기 상무님은 지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석기 시대에 청동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철기 문화를 들여오시려고 하는 아주 진짜 대담한, 제가 이백기 상무님 사석에서도 많이 뵀지만 그러한 대담한 여정을 어떤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아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미소도 나왔고 공감도 되고,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그런, 아직 그 진행 중이신 거죠. 그러한 여정이 굉장히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액티브한, 한국 사회보다 굉장히 좀 액티브하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재석 교수님. 예. 예, 반갑습니다. 다들 얘기 안 하셔서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백희 상무님 너무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우즈벡에서 이렇게 식사할 때가 참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장세호 박사님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거꾸로 제가 이백희 CEO님께 좀 코멘트와 질문을 좀 하나 짧게 드리고 싶고, 또 장세호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는데, 장세호 박사님께도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냥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트텔레콤,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담한 여정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늘 성공 신화를 잘 쓰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핵심, 코어, 본질을 빨리 찾아서 방향성을 찾아서 그렇게 성공 신화를, 석세스 스토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러시아에서의 그런 성공 신화가 우즈벡에서도 이스트텔레콤을 통해서 우즈벡 KT가 정말 적임자를 선임하셔서 이렇게 또 성공 신화를 쓰겠다 이런 마음과 기대감을 또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뭐 이렇게 저도 계속 바라보고 또 어떻게 된 경과도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고요. 들으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이 개도국한테는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북한 문제 중러 관계 이렇게 하면서 통일 문제를 안 하는 것이 제 업이라, 북한이 최근에 김정은 리더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남북 간의 관계에서 북한은 어떤 값싼 땅,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남한은 어떤 기술과 자본을 대는 그런 이전의 그런 방법으로 북한을 대하지 마라. 북한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오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지금 얘기했던 AI나 빅데이터, 어떤 4차 산업혁명, 특히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방역 문제와 더불어 북한하고 하려고 하는 남북 경협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이 지금 이백희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우즈벡을 새롭게 담대한 여정을 DX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북한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북한에서 좀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 최근에 탈북한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북한을 바라볼 때 더 이상의 노동력, 값싼 노동력, 값싼 땅으로 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그런 자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즈벡에서의 성공 신화가 이제 이어지면 이게 참 북한에도 상당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좀 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가 남북한의 가교 역할을 할 때, 브릿지 할 때 그렇게 그런 거 결국은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북한에서 받을 테니까 지금 북한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카드를 제시하고 함께 뭔가 만들어 나가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본질과 방향성을 참 잘 찾으셨다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 신화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북한하고 연관지어서 대표님께서 좀 그런 고민도 좀 하시면서 연관 지으면 조금 더 또 CIS 국가의 성공 신화가 또 남북관계, 북한도 연결해서 또 러시아 지금 북방정책 하면서 북방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벡에서의 성공 신화가 또 이렇게 북한 이슈까지도 포괄적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적인 거를 좀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이제 그 장세호 박사님에 대해서는 저도 미러 관계에 대한 시각은 저도 장세호 박사님하고 너무 비슷하고요. 같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러시아를 공부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사실은 너무 모르고 있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나발리가 누군지 그 노벨 평화상 얘기도 후보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셨는데 나발리라는 인물이 한국의 DJ 같은 분이고 미얀마의 수지나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도자 같은 그런 분의 위상인 것인지 오히려 나발리 때문에 지금 푸틴의 리더십이 더 견고화되는 측면 역효과도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또 모스크바에 한 25년 계셨던 대학 선배가 카톡으로 저한테 야 지금 모스크바 3년 못 갈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또 저한테 주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나발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작게라도 좀 궁금해졌어요 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듣고 싶다. 오히려 미러 관계에 대한 얘기는 너무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이백기 상무님, 저는 제 상무님이 옛날 KT 글로벌 그쪽에 상무님이라서 이백기 상무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르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뭐 호칭이야 뭐 예, 중요한 이백기 게. 상무님 잠시 그 최 교수님 그 질문과 의견에 그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김정은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단순하게 IT나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진정한 권한의 위임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리더십을 수평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지 빅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구에 불과해요. 제가 왜 대담한 여정이나 대담한 말을 썼냐면 저희의 그 부사장들의 일부는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왜 회사가 지금처럼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영업비도 잘 나오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제 저희 직원 부서가 이제 한 20몇 개가 있는데 모든 부서장들에게 매년 KPI를 스스로 설정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 스스로 경영하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데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그러한 권한의 분배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것들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한 위임을 아까 말씀드렸지 해주고 싶어도 안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을까? 그들의 기업 문화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바다에 돌 하나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그 기업 문화가 갖고 있는 구조는 정말로 김정은이 그들의 국가를 바꾸기 어려운 만큼 역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장벽에 부딪힐 것이고 결국은 결코 쉽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긴 여정이고 많은 고통과 시간들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거대한 바다에 넓은 바다에 돌 하나 던지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성공을 해가지고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어떤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업의 혁신 벤치마킹이 된다면 더할라이프 좋겠고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이라도 뭐 시야주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하려면 저희 바람이 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예. 그다음에 그 장세호 박사님, 예, 나발리 누굽니까? 방금 질문하셨습니다. 네, 최 교수님 또 여기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나발리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고 변호사죠.
근데 이제 아까 이백희 상무님도, 이백희 시교수께서도,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발리는 서방과 우리에게 다소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방의 매체들도 그렇고 우리 매체들도 그렇고 나발리를 앞에 달 때 뭐라고 다냐면 푸틴의 대항마, 푸틴의 정적 뭐 이런 걸 다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과 등치시키는 거죠. 푸틴 대 나발리라는 공식으로 보통 나발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 다 러시아 전문가들입니다만 나발리를 푸틴과 등치시키기는 어려운, 정치적 비중을 등치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과대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소련이 붕괴될 때 10대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이제 변호사고, 또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나발리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나발리의 이념적인 지향의 변천사를 굉장히 3개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사람의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건 뭐냐면, 그만큼 나발리는 이 극단에서 극단을 오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결국 어디로 착지를 했느냐? 반부패로 착지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뭐 민주주의, 인권, 뭐 여러 가지 고상한 가치들이 있지만, 그 가치들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지금 현재 목말라 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푸틴이 등장했을 때 가졌던 질서와 안정이라는 가치였던 거고, 그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되니까 어떤 경제적인 풍요라든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너무나 만연해 있는 부패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가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자기 앞에 내세우고 정치적으로 착취를 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키워왔죠. 또 나발리는 비단 이런 반부패 운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서 나가서 한 20%대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소비안인을 실질적으로 위협한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선거 때마다 최근에 들고 나오는 스마트 투표 전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파급력이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자기 지지 세력 가운데 노보시비르스크인가요? 하고 톰스크에 각각 한 명의 시의원을 배출을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카리스마가 있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의 약한 시민사회 구조 가운데 전국 단위, 그러니까 지역 지부들을 갖고 있는 이 시민단체를 꾸리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앞으로 쭉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나발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서방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바이든 정부도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이제 미국은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늘 강조하지만, 그게 늘 보편적으로 중요하니까 해왔던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국익 달성을 위해서 이걸 수단으로 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독재 국가를 지원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오늘날 이 푸틴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는 특정한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로만 볼 수 있냐는 것이죠. 결국 푸틴 체제를 전복시키고 러시아가 푸틴 체제 하에서 강해지는 것을 막고 미국의 반대편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수단의 측면이 있는 거고, 러시아 사람들은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 바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싫겠습니까? 자유가 싫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 소련이 붕괴돼서 오히려 더 훨씬 더 험난하고 고단했던 시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푸틴이 별로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나발리가 죽다 살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뭐 아픔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 자체는 좀 용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또 다른 질문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장소영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미러 관계 예측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뭐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뉴스타트 협정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뭐 그 전서부터 예측했던 대로 양국 이익이 걸려 있는 부분에서 바로 서명하고, 거의 뭐 정부나 외교안보 체제가 거의 미국이 완전히 다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급한 대로 서명하고 발효시킨 것들 이런 과정들로 바로 들어가는 걸 보면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 특성상 굉장히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장수효 박사님 예측하시기에 미러 관계 또는 러시아 서방 관계에서 이런 부정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에서는 좀 그 협력의 가능성 또는 상호작용이 좀 증대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어떤 분야라고 예상을 하시는지가 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모님께 드리는 짧은 질문은 우즈베키스탄 그 새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물론 지금 이제 디지털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은 이제 단계를 밟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경성 인프라와 연성 인프라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느냐 하는 싸움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경성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주변국들이나 국내적인 그 운송 그다음에 그 통신 체계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이런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의지랑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그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이후에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것들 초창기 보였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꺾여서 좀 소강 상태가 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만 해보는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해 가려고 하는지 현지 분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박사님 예. 먼저 하시죠. 네. 이백희 사모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 박사님 준비되신 것 같아요. 먼저 하시죠. 네, 네.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예상은 했었지만은 원래 저의 예상은 푸틴이 원래 그 뉴스타트 아무 조건 없이 1년 연장하고 다시 협상하자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강경한 제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더라도 이렇게 전격적으로 5년 연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2월 5일 만료 앞두고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죠. 이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이제 대외 정책의 영역 또는 외교의 영역이라는 게 감정의 영역도 감정의 요소도 있고 또 이성의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러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있고 심지어 지금 나발리 사태가 터질 때입니다. 이 상태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푸틴 입장에서 보면 2011년, 12년에 대한 트라우마 더군다나 바이든 정부가 이제 가치를 매개로 해서 자기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뛰어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 시그널들이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성의 영역을 이성의 요소를 발휘하는 거죠. 이 뉴스타트 연장에 대해서 러시아는 굉장히 깊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최초로 지금 국방 예산이 계속 늘어가다 줄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경제가 안 좋은 거고 미국과의 군비 경쟁은 마치 소련 시절처럼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저는 바이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러시아와 마지막 남은 군비 통제, 핵 군축 관련한 조약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양국 사이에 이른바 군비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감정들이 부딪히고 불꽃이 튀고 격발이 되는 이런 순간에서도 이 초강대국이었던 두 나라들은 이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면서 국가 이익을 앞에다 놓고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기본 틀은 굉장히 양국 관계의 정체와 악화의 틀로 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익이 중첩되는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후나 환경, 국제 테러, 사이버, 우주 등등 핵 군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장 어떤 이슈부터 이제 협의가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은 글쎄요. 그거 진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란 문제 같은 게 지금 당장 또 뛰어드는 또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고위층을 이제 한번 만났는데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르자이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엄청난 개혁들이 정말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정광석화처럼 마치 버킷리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깜짝깜짝 놀랄 정책들이 계속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그 전에 그 까리모프 대통령 시절에 이미 그러한 정책들이 다 마련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스위치를 못 누르고 있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서 그걸 바로바로 이미 정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스위치를 누를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많은 정책들이 이제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멈춰버렸어요. 정말 여기는 3단계가 아니라 4단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모든 호텔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경제가 지금 금을 수출해가지고 지금 버티는 수준에 인데 코로나가 우즈벡에게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도 좀 앗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복구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즈벡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이제 뭐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에 관련된 이제 그런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껍데기를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보여주기식 정책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그런 정책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런 농담을 해요. 우즈벡 대통령이 쓴 그 프리카스의 모든 내용이 실현이 됐더라면 우즈벡은 벌써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그러한 어떤 그 고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 다른 CIS국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푸틴이 쓴 프리카스가 정말 실현이 됐다면 이미 러시아는 이미 뭐 달나라가 아니라 화성에 가는 나라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 경영도 좀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자꾸 보여주기식이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했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내면의 세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대담한 여정을 했음에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밖이 아니라 안을 개혁했기 때문에 마음을 개혁해 마인드를 개혁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CIS 국가들이 진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만요. 질문이 우리 박종수 부의사장 질문하셨는데 그 전에 하나 먼저 질문 받고 부의사장께 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르타 준비되었나요? 요즘 최근에 우리 유라시아 이게 유빈 조찬 세미나에 두 가지 아주 좋은 어떤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젊은 청년 세대의 참여가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아마 최근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에서 일을 좀 했죠. 한번 질문이 있어서 마이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미나에서 참가하려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한러 관계 관련된 세미나에서 열심히 참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뜻깊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세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관계 전문가들이 바이든 정부를 출범하는 것을 보면 한미 관계에서 트럼프 정부보다 이해심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드린 것과 동맹 관계를 간파하고 싶어하는 정치 전망을 가진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러 관계를 더 깊은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장 박사님.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한미 관계가 뭐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덜컥거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또 이슈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중요했던 게 방위비 분담 문제 같은 거였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이 동맹의 문제를 가치보다도 사실은 이익의 측면으로 접근을 한 거고,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제 뭐 이런 부분에 갈등 요소들이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입장이 굉장히 달라진 거잖아요. 방위 분담 문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일단은 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른바 유럽 대서양 무대로 했을 때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나토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존재 이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나토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를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이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동맹은 동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한미 동맹, 또 한일 동맹, 우리 한미일 동맹은 아닙니다 아직. 각각의 동맹이 있는데 이 한국과 일본을 축으로 한 동맹 관계가 있는 거고, 이 동맹 관계는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 한미 관계 자체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이 반중 연합 전선의 참여라든지 또 미로 관계도 덜컥거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잘 풀어가고 싶지만 일정 정도 제약의 요소로 바이든 정부가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음 나오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정부, 역대 한국 정부는 러시아하고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 러시아하고의 협력의 재고라고 하는 부분을 예외 없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한러 관계를 좀 더 소홀히 한다거나 뭐 적어도 의도의 측면에서는 저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현실화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거리도 좀 있고, 지금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좋은 해안을 찾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머리를 좀 짜내고 있다. 또 이 짜내는 부분은 비단 한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영내의 진영 구조가 조금 이완되고 한러가 정말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범 답안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마르타나 지금 우리 그 데니스 허가이, 그다음에 파벨 체르카신, 그다음에 안드레이 올페르트, 이쪽이 오늘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러시아 우리 친구들이 다 한국어를 아주 기가 차게 잘하고 한국어를 전공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좀 빨리 저게 좀 환경이 좋아지면 진짜 만나서 이렇게 앞으로 그 러시아, 미국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아주 열띤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수 부이사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안 주셔서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채팅방에 그 장 박사님하고 이백기 시호님 두 분한테 각각 하나씩 드렸는데, 네, 채팅방으로 그냥 끝낼까 하다가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일단 뭐 포노 사피엔스 시대로 이미 지금 진입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즈벡의 그런 위로부터의 그 계획이 요즘 소위 말한 이제 사피엔스 시대를 주도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 움직임, 이게 윗 기성인들은 제대로 이식을 못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어떤 그 혁명적인 분위기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우즈벡은 어떤지, 뭐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그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아까의 그 코멘트, 현상은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떻게요? 그거가 좀 궁금하고,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바이든하고 푸틴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외교
베테랑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러 관계에는 아주 그 두 베테랑이 잘 그 게임을 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이제 있는데, 최근에 나발리 건 관련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옛날 그 하다르콥스키의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한번 나발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재 그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근데 하나 거기다 더 플러스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밀레니얼 세대죠. 밀레니얼 세대의 그런 그 포노 사피엔스의 그 움직임. 비근한 예로 저도 요즘 러시아 자료를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그런 그 기가 막힌 자료들이 러시아 사이트에 엄청 많아요. 지금 이미 그 밀레니얼 세대는 그걸 즐기고 있거든요. 그럼 나발리 건과 하다르콥스키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어떻게 그 반푸틴의 전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지. 이 정도입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도국을 이제 제법 많이 다녔는데요. 개도국에 가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서점에 좀 가봅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이죠. 이 나라가 얼마큼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을 느껴요. 그러면 우즈벡에도 보면 제가 서점에 가보면 서점이 아주 작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동네에 있는 서점 수준의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밀레니엄 세대도 엄청나게 정보가 많이 공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목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저는 큰 반향이 있거나 다르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저는 아직은 못 받고 있어요. 게다가 우즈벡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시대의 권위주의와 이슬람의 권위주의가 이렇게 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에 그러한 저희가 기대하는 다른 모습은 아직은 안 보이고 있다. 제가 저희 직원들이 젊은 직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1년에 지난 10년간 인구가 한 1,5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젊은 직원들이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뭔 소리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이게 저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자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지금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것이 당신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되느냐 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지금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불가사의예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그들을 자각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꿈꾸는 여정은 정말 힘들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 어떤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여정의 첫 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면은 새로운 비전의 어떤 그 호흡해야 되는데, 그러한 준비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저희 회사가 IT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기존에 있는 이슬람의 권위와 사회주의의 권위가 합쳐진 그 더블 권위에 지금 눌려져 있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의사장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미하일 호도롭스키하고의 비교, 정말 뛰어난 통찰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질문을 받자마자 여러 가지 막 연상들이 많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두 사람의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호도롭스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푸틴에게 저항했죠. 그래서
자기는 기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에 반대하는 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댄다든지 미디어를 뭐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항했고 결국 이제 자기 회사는 빼앗겼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지금 독일에 살고 있나요? 그렇죠. 나발리는 좀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젊은 세대 밀레니얼 이야기했습니다만 특히나 이 나발리는 아주 젊은 지금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환경에서 푸틴에 저항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이제 나발리가 호도롭스키처럼 어느 순간에는 감옥에서 나올 거고 자유를 얻게 될 텐데 그게 어떤 상황일까? 첫째는 정말 나발리 세력이 잘 싸워가지고 푸틴이 무릎을 딱 꿇어서 이제 감옥을 딱 박차고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결국은 이제 결국 미국이나 서방이나 결국 어떤 구체적인 이슈 또 양자 간의 이슈들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발리는 계속 안주감처럼 올라올 겁니다. 나발리의 석방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마치 호도롭스키가 풀려났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나발리라고 하는 개인 자체도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서방 간의 다양한 현안들 가운데 그 자체로 이제 러시아의 민주화라고 하는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 국제 이슈로 나발리는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어떤 방식으로 나발리가 자유를 끊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좀 더 좋은 영감들이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벌써 9시가 다 돼가네요. 오늘 질문도 많고 오늘 또 답변도 굉장히 답변을 통해서도 또 많이 배우는 어떤 시간입니다. 그래서 치리 토의는 저희들이 또 다음 기회에 우리 메일이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김승동 이사장님 한번 전체 인사 말씀하고 여기 전체 한번 총평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달 공지를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아침 일찍 이렇게 다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장세호 박사하고 이백희 대표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그게 또 맞게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이 CIS 정치, 경제, 그 비즈니스 분야에 좋은 담론이 형성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이백희 대표께서 발표하실 때 아유 이제 저 양반이 머리가 더 희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주변 사람들 생각을 바뀌고 사고를 바뀌게 만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또 지금은 더욱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결되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면서 또 생각까지 바뀌게 만들게 하고 그 일이 참 정말 담대한 예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백희 대표 계실 때 건강 조심하시고 제가 볼 때 하나의 큰 또 스탠다드를 그 CIS에서 만드는 아주 큰 정말 담대한 예정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이백희 대표의 어떤 역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건강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처음 오신 분 제가 할 때는 친교 시간을 하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게 친교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지만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인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신청하신 분 보니까 아까 마르타 씨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처음 입장하셨습니까?
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비슷한 세미나에서 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톰스크 국립대 박사과정 공부를 하신다는데 한국에 지금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국대 처음에 아니에요. 지금은 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그 필드 연구를 세종연구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세종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지금 바로 오늘은 제 마지막 격리 시간 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3월 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계속 좀 자주 참석해 주시고, 네. 그 러시아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그리고 우리 우즈벡의 아주 최고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저거 하셨던 그 박윤식 회장님 오늘 모처럼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김윤식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마이크 끄시죠. 마이크요. 회장님. 회장님 마이크 끄시고 마시고. 들립니까? 예. 또 비디오는 켜시고. 네네. 말씀 들리세요? 예. 다 들립니다. 예. 오늘 정말 아주 뜻깊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세호 박사님의 아주 심도 있는 러시아 관계 분석. 또 제가 지금 31년째 그 우즈벡에 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이베키 대표님께서 정말 아주 리얼한 분석을 해주셨고 또 우즈벡을 개혁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이 정말 감명 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즈벡이 지금 많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개혁 개방으로 가고 있고 하고 있다는 모든 분야에서 또 자정 노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초대 대통령께서 아주 그 관심 가지시고 오죽하면 정통부 차관을 한국의 행자부 차관님을 모셔다가 수용하면서 추진했는데 참 그 성공을 못하시고 귀국하셨는데 저는 아까 그 이베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지털화하는 그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정신적인 그런 자세, 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 하는데 지금은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정체된 것 같지만 급속적인 그런 이렇게 점프하듯이 그렇게 올라갈 거로 보고 이베키 대표님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스텔레콤부터 이렇게 디지털화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게 모범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관계 장세호 박사님께서 많이 분석해 주셨고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북한 문제라든지 다 이게 러시아와 협력 관계 또 경제적인 공유, 남북으로 철도라든지 북극 항로라든지 이것이 모두가 한국이 기점이 돼서 그 물류 대국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관계는 우리한테 중요하고 오죽하면 러시아가 지난 그 20여 년 동안 한국을 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No action, talking only. 이런 거를 저 개인으로라도 좀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유라시아 21이 주도적으로 정책 제안 이렇게 해서 해 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김성동 이사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
자기 본인 소개하실 분 다른 분 없으십니까? 저 참가 신청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스마트 클럽에서 3분이 오셨는데 혹시 여기 계십니까? 고범석 씨, 김진희 씨, 성무용 씨, 스마트 클럽이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다 좀 인사를 부탁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벌써 시간이 9시가 넘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가 매달 KRBC 유라시아 21이 조찬 모임을 갖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문화되고 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아주 정해지만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좋은 연사를 모시고 또 좋은 담론을 형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박종호 대표께서 예. 해야 될 예, 감사합니다. 김승동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35분 정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3월 26일 날 또 이제 3월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그때는 또 흥미있는 오늘 이백희 대표님 발표와 좀 연관도 되고 또 발전하는 발전하는 어떤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EBRD와 함께하는 CIS 비즈니스 기회. 발표자는 EBRD 사업개발팀 이건우 기획재정부 과장님이 지금 영국에 계시는데요. 어제 우리가 이대식 박사님 연결이 되어서 3월 26일 날 아주 흥미있는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윤욱 소장님, 이때 3월 달에 러시아에 지금 이제 주재하신 지도 이렇게 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에 은행이나 금융 쪽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서 발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상의 한번 해보시죠. 뭐 예, 제가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내용은 있긴 한데. 네, 한 분은 이제 EBRD에서 CIS 쪽에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또 모스크바에서 우리가 금융 또 그다음에 은행 이런 쪽에 발표를 또 우리 산업은행의 아주 러시아뿐만 아니라 CIS 전체 최고의 고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우리 최재덕 교수님, 이대식 박사님이 제안한 의견인데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4월 달에는 중국 전문가가 보는 그 다음에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동 이사장님께서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김승동 이사님도 추천하셨고 이대식 박사님도 동의 제청하셨고 다 듣고자 합니다. 예, 아주 흥미있는 어떤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19시 넘었네요. 한 2시간 했는데 오늘 너무 또 두 분의 주제 발표가 흥미가 있었고 또 질문들도 되게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오늘 아주 저도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유라시아 21과 우리 KRBC가 이렇게 벌써 한 2년 이상 이렇게 계속 조찬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좀 새로운 어떤 청년 세대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또 이 세미나를 알고 참여하고 계셔서 다음에는 또 러시아 분들의 또 발표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 사태를 또 한 3월달 봐야 되는데 좀 진정해지면 곧바로 바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저는 다음 주 말에 러시아에 출장을 1년 만에 갑니다. 거기 가서 합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만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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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